검찰 송치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잖아요.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조사가 거의 끝날 때쯤에 경찰이 1차적인 판단을 해요. 이것은 좀 혐의가 인정되겠다. 그래서 송치를 해야겠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뭐 피해액이 예를 들면은 뭐 1억이 넘어가는 소위 말하는 억대 사건이거나 아니면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특정 가법 사건, 그러니까 중대 사건이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에는 구속영장이 무조건 청구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청구되는 건 아니고요.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뭐 청구를 안 하지도 않고요.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청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정하고 있는 핵심 사유는 사실 세 가지예요. 주거 부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거가 확실치 않다.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은 범죄 혐의가 상당히 인정되는데 추가 수사라든지 또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후에 재판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주거가 확실하지 않고 또 마땅한 직업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출석 요구라든지 재판 기일에 참석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 첫 번째로는 이제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예요. 영장 사유가 보통 이제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실무에서 가장 이제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예요. 그러니까 증거는 결국은 이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로 나눌 수 있거든요. 물적 증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핵심적인 범죄 내용이 적혀 있는 뭐 노트라든지 어떤 뭐 컴퓨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전자장비에 들어있는 기록들 그런 것들이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물적 증거고 이제 인적 증거는 그런 것들이죠. 핵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주요 참고인들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인멸하거나 회유하거나 뭐 이런 정황이라든지 또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장 많이 구속을 시키는 실질적인 사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도주 우려예요. 이 수사 과정에서 이거 내가 불리한데 내가 아무래도 이거는 기소당할 것 같고 재판까지 갈 것 같고 근데 재판까지 가면 실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도망가 버리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도주의 우려예요. 근데 그 세 가지 기준 말고 형사소송법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혐의의 상당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기존의 판례로 봤을 때 죄가 되면 명백하다. 이 정도 범죄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 실형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사실 그 혐의의 상당성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제일 먼저 다투긴 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보는 것이 혐의의 중대성이에요. 피해 금액이 뭐 억대를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5억을 넘는 특별히 가중 처벌해야 되는 사건이거나 상당히 재질이 안 좋아. 이것들은 좀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해가지고 영장 인용률이 조금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에요. 이 피의자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 동안 범죄를 추가적으로 더 저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아가둬야지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재범의 위험성도 이제 고려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피해자나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어떤 위해 우려.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인데 가가지고 해코지를 한다든지 자신인데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가지고 빡하고 위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세 가지 핵심 사유와 추가적으로 필요적 고려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총 7가지 정도의 사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에 있어가지고 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이 중에서 뭐 하나만 인정돼도 거의 영장 발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이 일반적으로 한 80% 정도 발부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소위 뭐 이제 본청이라고 부르는 뭐 서울청 사건들 그리고 뭐 광수대 사건들 이런 중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 80%보다 조금 더 많이 구속돼요.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은 지금까지 출석을 잘해왔고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고 하면은 구속하는 날 당일 일찍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해서 구인 절차를 거쳐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피의자를 법원에 데리고 와서 가둬두는 그 절차가 있어요. 이제 그게 구인영장 집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불가피한 거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 그것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예요.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장 전담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많이 달라요. 원래 형사재판을 할 때는 예단이라고 해서 판사님께서 피고인인데 어떤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수사 기록이라든지 증거 자료들을 못 보게 놨어요. 형사재판 받을 때는 이제 공소장이라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제출한 뭐 한 장짜리 딱 한 페이지만 볼 수 있어요. 이제 형사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이런 어떤 형사적 절차 중에서 오히려 이게 변호인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과 수사 보고서와 영장 청구 의견과 여러 가지 검토 의견을 판사님이 거의 이것만 보고 사실 들어오세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뭐 증인신문도 하고 하지만은 재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보통 드라마에서처럼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든지 판사님이 막 거기에 대해서 심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장실질심사는 그런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약간 비슷해요.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판사님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직접 피의자와 변호사인데 물어보고 변호인이 대답을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바로 반박하시고 정말 치열하게 어떤 심리와 변론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영장실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영장실질심사 용어들이 되게 많아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영장실질심사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없어요, 법에. 법원에서는 보통 이제 영장실질심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사님이 청구한 영장을 판사님이, 법원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하겠다, 약간 이런 명칭으로 좀 부르는 것 같고, 검찰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신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피의자를 구속시키기 전에 법원에서 한번 신문해 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법원의 관점에서 보느냐 검찰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 뭐 뉴스에서는 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도 하고 영장실질심사라고도 하고 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이거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구속 적부심이에요. 영장실질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혐의가 인정되고 주고 부정이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인정돼서 영장이 발부됐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 영장 발부된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다툴 수 있는 그런 구속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구속 적부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항변하거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나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영장이 인용돼서 내가 구치소에 수감되면은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 해가지고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경우에는 판사님인데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 해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거고, 특성은 양측 다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하고 핵심적인 어떤 사정 변경이 없으면은 그 영장 판사님이 판단하신 것을 며칠 뒤에 다른 판사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영장실질심사 준비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피의자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당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오든 벌금이 나오든 일단은 그것들을 수습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속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구속영장 받아서 끌려가가지고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영장 판사님들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판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되게 요직이에요. 근데 영장 판사님이 그런 판단을 했어, 1차적으로. 이건 충분히 혐의가 상당하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으면 1심 형사 판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실무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영장에서 뚫리면 다 뚫려요. 영장이 인용되냐 기각되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변론 방향이라든지 변론 전략을 다 수정해요. 앞으로 향후 절차라든지 결과에 있어 가지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장실질심사가 예고 없이 갑자기 들어와요? 수사의 어떤 기밀성이라든지 자명성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영장 청구는 이제 불시에 들어오는 거죠. 영장 실질 심사를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님이잖아요. 검사님들이 보통 5시나 6시 사이 정도에 거의 퇴근하시는 무렵에 영장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장 신청을 확인하면은 로펌은 그날부터 밤새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 구속시키겠다 이런. 방할 시간을 좀 안 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경찰 초기부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님이 선임돼 있으면은 어쨌든 변호사님이 어느 정도 사건은 파악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걸 준비할 수 있는데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이 안 돼 있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런 준비 못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없거나 실력이 좀 부족한 로펌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의견서를 못 들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미 수사기관은 몇 개월 동안 조사해가지고 몇백 장, 몇천 장짜리 수사 보고서와 또 심지어는 검사님의 검토 의견서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장 인용률이 80% 넘어가는 거 이것 때문이에요. 그 인용률이 거의 80%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는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특경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5억 원이 넘는 중대범죄 사건인데 영장 청구 2건이 있었거든요. 2건 모두 다 사실 저희가 다 영장 기각을 받았죠. 중앙지법에 계시는 영장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장 판사님 중에서도 가장 실력 있으신 분들이 그 사건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죠. 영장실질심사가 들어왔을 때 제일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의 어떤 확고한 어떤 변론 철학은 저희는 절대 팩트를 건드리지 않아요. 법원에서 봤을 때 팩트를 속이려고 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여지없이 영장이 인용되는 것 같아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법력으로 다툴 부분은 다투고 하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말한 7가지 사유 중에서 가장 주된 요건은 저는 증거인멸이라고 보거든요. 그 증거인멸에 대해서 정말 이 막강한 수사기관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준비와 전략이 필요해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면은 그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필요도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3가지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인신을 구속한다는 거, 사람을 그런 구치소에 가둔다는 거,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일 수 있거든요. 내 인생에다 그렇게 중대한 사건인데 중대성과 심각성을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방어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심사는 이제 보통 당일이나 그 다음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경험과 어떤 실력과 태도를 기반으로 상당히 결과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3박자가 종합적으로 갖춰졌을 때 그 20%도 안 되는 그 확률을 이겨내고 영장 기각이라는 어떤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